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무왕국의 은조야 왕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곳이긴 한데 자료들을 뒤져보다 은조야 왕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은 나라의 군주이긴 했지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고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한 모습이 인상이 깊어서 이를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바무왕국은 현 카메룬 서쪽의 고산지대에 위치했던 나라였습니다. 7,7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로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북도 정도의 크기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의 부왕은 은상구 왕인데 주변국, 특히 은소왕국과의 전쟁 와중인 1887년 전사합니다. 이후 은조야 왕자가 폰이 됩니다. 폰은 이 지역어로 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11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나폰, 즉 모후였던 나은자 푸는케와 시중 즈베트 은콤이 왕국을 운영합니다. 1892년 그의 나이 16살이 되어서야 은조야가 직접 국정 운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섭정을 맡았던 즈베트 은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국은 3년간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은조야 왕은 자신의 첫 정치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쪽에 있던 플라인들을 끌어들입니다. 플라인들은 사하라 사막의 사헬지대에서 활동하던 이슬람교 유목민족이었는데 그는 플라인 기병들을 활용하여 반란을 평정합니다. 이때 이 이슬람 기병들의 위력에 감탄하여 왕국 내 기병을 양성하고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당시 카메룬 지역은 독일의 내륙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상업과 선교활동, 종국에는 군사적 우월성을 통해 식민지로 만드는 수법을 써먹습니다. 카메룬에서도 1860년대 상업기지로 서쪽 해안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1884년 비스마르크의 강경책에 의해서 본격적인 식민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은조야가 반란을 진압하고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을 당시 독일은 이미 사나강 강을 따라 올라가며 내륙 지역 곳곳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무왕국의 고산지대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1902년이 돼서야 독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조야 왕은 처음부터 독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독일은 적의 수중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머리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은조야 왕은 그들을 성대하게 대접합니다. 그들 문화에 맞춰 몸소 기독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사실 그가 독일과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왕국의 주권을 잃지 않고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4년 두알라 왕국의 루돌프 두알라 만가펠 왕자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두알라 강에 거주하던 그들 터전을 빼앗아 쫓아버리고 강 유역을 완전히 유럽인들의 거주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두알라 만가펠 왕은 카메룬 주변 왕국들에 밀서를 보내 거국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은조야 왕이 이 사실을 선교단에게 말해 결국에는 독일 정부가 알게 되어 두알라 왕자는 교수형에 처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은조야 왕이 독일 앞잡이로 보이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자국 보존을 위한 외교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독일의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반란에 참가한다면 개죽음 당할 뿐더러 그나마 간간히 지키고 있던 왕국의 자치권이 박탈당할 것이 뻔하다고 예견했을 것입니다. 독일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책과는 별도로 은조야 왕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바로 반문문자 창제입니다. 그는 은지마마와 아드지아라는 두 충신과 함께 1896년부터 시작하여 거의 20여 년에 걸쳐 문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반문왕국의 문자 창제와 같은 사례는 아프리카사에서는 드문 경우인데 이는 전적으로 은조야 왕의 해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896년 어느 날 밤 꿈에서 한 괴인이 나와서 자신 보고 작은 판에다 선을 그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작은 숫 조각으로 선을 그려서 그에게 줬더니 그가 무언가 휘갈겨 쓰더니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의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은조야 왕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든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마도 재위기 초반에 도움을 주었던 플라인 기병들에게서 이슬람 문화를 접할 때 봤던 이슬람 문자가 그의 문자 창제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1896년 초기에 만든 음절 기호는 500여 개에 달했으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18년 최종적으로 80개의 음절 기호와 고유의 숫자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이 바문왕국의 알파벳을 아카우크라고 이름 짓습니다. 만들어진 문자는 학교를 통해 자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책을 출판하여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인쇄기도 도입합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물러난 후 프랑스가 카메룬의 소유권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의 꿈은 무너집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다르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바문왕국을 대합니다. 바문왕국의 자치권은 당연히 박탈당합니다. 특히 문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그들이기에 바문문자는 바로 폐지되고 사용 금지령이 내립니다. 뒷배가 돼주었던 독일 제국이 몰락한 상황에서 은조야 왕은 이를 타개하고자 해결책을 이슬람교에서 찾습니다. 1916년 독일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받아들였던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소코토 칼리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서 에미르 칭호를 얻고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유입시킵니다. 그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목적은 우선 일신교인 이슬람 교리를 통해 자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소코토 칼리프를 위시한 이슬람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소코토 칼리프 제국은 플라인 지하디스트들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16년 당시에는 이미 소코토 칼리프는 영국에 의해서 와해된 상태였지만 은조야 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껍질뿐인 이슬람 네트워크에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소국의 왕이 프랑스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23년 프랑스는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여기고 따릅니다. 당시 프랑스 관리 리페르가 남긴 기록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술탄 은조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기에 자꾸 애를 먹는다. 이곳 사람들은 그를 아프리카 세계에서 독보적인 천재왕으로 여기고 있다. 그가 알파벳을 만들어 사람들이 문자를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출판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대중은 그의 권위와 깨인 정신을 칭송하고 있다. 프랑스인은 그의 친독 성향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윽고 1931년에 수도인 포음반에서 쫓겨나 야운데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33년 타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은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그의 왕자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8년 베를린으로 넘어간 은조야 왕의 왕자입니다. 이 왕자는 그의 선대왕인 은상구 왕이 앉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프리카 곳곳에서 유물들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은조야 왕의 왕자까지 탐을 냈으나 왕은 거절합니다. 당시 베를린 인류학 박물관에서 아프리카관을 맡고 있던 펠릭스 본 러스켄의 개입으로 왕은 모방품을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냐는 절충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은지 은코메라는 장인에게 제작을 명합니다. 그리고 1908년 독일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생일 행사에 맞춰 이 모방 왕자를 선물로 주려고 했으나 당시 독일 관리가 미완성 작품이라고 트집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옆에서 독일 관리들은 왕자를 빨리 보내줘야 된다면서 재촉하는 바람에 은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원본 왕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답례로 빌헬름 2세는 제국 근위대 제복과 자신의 초상화를 보내줍니다. 은조야 왕은 이후로 이때 모방해서 만든 왕자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베를린 박물관으로 간 원본 왕자는 푸대접을 받습니다. 러스켄이 이 실물을 보고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조잡한 디자인과 유럽산 구슬의 과도한 사용으로 미적 가치는 낮지만 그나마 학술적 가치는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문화재가 본래 그것이 속한 맥락을 벗어나면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역사로 인해서 현재 독일 인류학박물관에 아프리카 컬렉션의 대표격으로 바문왕국의 왕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카메룬 내에서는 국보급 유물이니까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줄곧 이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거절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정황을 보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한 왕정 체제에서는 국가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왕자를 선물로 내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조야 왕이 왕자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항상 같이 앉아있다. 이것이 나의 힘이자 권력이다. 이 말을 통해 보면 그는 왕자를 매개로 선대왕의 영혼과 정신적으로 교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왕자 뒷부분에 있는 이 쌍둥이 조각상은 주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당시 밤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중앙부의 두 마리의 뱀과 거미는 밤움 왕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좌우에 총을 든 조각상과 발 받침대 부분에 춤을 추는 인물상은
여기에 앉은 인물이 승리자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독립을 유지하는 왕국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종교적이거나 정신적인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져 온 유물들은 반환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며 이런 유물에 대해서는 반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은조야 왕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선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맥락을 읽어보면 과연 선물로 봐야 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제국주의 시절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약소국의 비애가 담긴 유물이자 한 왕의 무거운 어깨가 느껴지는 유물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